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민정입니다. 전국민 부자 만들기 프로젝트 이춘모의 세테크 재테크 시즌2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할 투자 전문가 모셨습니다. 해피하우징의 이춘모 대표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방에서 보는 세미나라고 했습니다. 제가 칠판 강의 때. 네. 그러면 이제 안방에서 편안하게 질문하는 오늘은 그냥 날씨도 춥고 그러니까 안방에서 편안하게 질문을 받으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또 전화로 상담을 할 때 전화도 잘 안 걸리고 어떨 때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짜증도 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강민정 아나운서가 대신해서 도대체 주택임대사업이 뭔가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해보자 합니다. 네, 말씀드렸다시피 세테크 재테크는 이춘모 대표님의 강의 방송과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주 방송되는 칠판 강의를 보시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오늘 이 Q&A 시간에 모아서 해결해드리는 시간이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라고요. 세테크 재테크 전화 상담 번호 언제든지 이용 가능합니다. 02-6344-7558번으로 꼭 이용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대표님과의 정확한 상담 통해서 여러분의 절세와 재테크를 동시에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부동산 세법이나 투자 관련 궁금증 무엇이든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세테크 재테크 시즌2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네, 다시 한번 저희 전화 상담 번호 아래 박스 안에 나가고 있죠. 02-6344-7558번으로 이춘모 대표님께 궁금한 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방송 전후 언제든지 대표님 상담 전화 활짝 열어놓고 있으니까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네, 지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지 7개월 동안 총 7가지의 대책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중에 가장 최근에 발표된 것이 지난 12월 13일에 나온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인데요. 이 세법도 너무 복잡하고 또 등록 조건들도 참 까다로워서 여러분이 많이들 궁금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이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과 관련한 질문을 대표님께 여쭤보고자 합니다. 그중에 첫 번째 질문부터 함께 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채찍과 당근 이야기인데요. 제가 듣기로는 이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에 채찍과 당근이 함께 들어있다고 들었어요. 정확히 채찍은 무엇이고 당근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요즘 이렇게 TV를 보면 우리 문재인 정부 제이노믹스가 탄생한 지가 한 7개월 됐잖아요. 근데 7번째나 정대책을 발표하니까 국토부 직원들하고 김현미 장관님이 제일 바쁘실 것 같아요. 네. 아무튼 7번이나 됐습니다. 7개월 만에 한 달에 한 번 꼴이잖아요. 네. 채찍과 당근 중에서 8위 대책이 채찍이었죠. 다주택자들을 아마 중과세에서 아마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런 채찍에서부터 여러 가지 뭐 주거 복지 로드맵에서부터. 근데 이번에는 이제 올해의 마지막 작품이라고 할 수 있죠. 정대책에 드디어 이제 주택 우리가 임대주택을 전세나 월세를 세를 받고 있는 분들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신 분들이 13%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이걸 좀 어떻게 보면 전월세 대책을 안정화해야 되는데 도대체 주택임대사업으로 등록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이번에 마지막 칼을 뽑았는데요. 당근은 뭡니까? 당근은 이따가도 나오겠지만은 당근은 세금을 많이 깎아주고 양도세도 아주 안 받고 그다음에 우리 보유세 중에서도 종부세 또 이제 합산 배제하고 취득세, 취득세 이런 것들을 다 감면해 줄 테니 좀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십시오 이거고요. 두 번째 이번 대책의 가장 큰 키포인트는 뭐냐면 거의 98%가 5년짜리 단기 임대주택 사업으로 그나마 13% 중에서도 등록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이분들에 대해서는 내년이죠. 4월부터는 우리 종부세 합산 배제랄지 여러 가지 혜택을 덜 주고 이제는 8년짜리로 좀 하십시오. 그러니까 그래야지 우리 세입자들 분들도 이제 안심하고 8년 정도 또 적어도 5년 이상을 전세나 월세를 이제 안전하게 살 수가 있는데요. 정부의 채찍과 당근 중에 채찍은 이번 것은 그렇게 안 하시는 분들에게는 우리가 건강보험료도 많이 한 5배 이상을 등록하신 분보다는 더 부과를 하겠다 이런 거에서부터 채찍과 당근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우선은 두 가지 딱 축약한다면 8년 이상을 좀 장기로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십시오. 두 번째, 세입자들에게는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앞으로는 이제 뭐랄까, 이 집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돼 있나 안 돼 있나를 미리 계약하기 전에 이제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아무튼 장기로 임대주택을 유도하는 정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정부가 한 달에 한 번꼴로 새로운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지금은 13%에 그치고 있는 이 등록자를 대폭 늘리기 위한 조치라고 합니다. 네,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두고 오늘 Q&A 시간 진행하고 있는데, 이 정책이 이렇게 나옴으로써 앞으로 뭐가 어떻게 그래서 바뀐다는 건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일 구체적인 것은 앞으로 우리 세입자가, 우리가 그래서 이걸 이번에 국토부에서 발표한 거 보니까 상생 전략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세입자와 집주인의, 그러니까 집주인에게는 가다한 우리가 중과세율이랄지 양도세를 아주 파격적으로 감면 내지 비과세 시켜드리고, 세입자에게는 파격적으로 계약갱신권 같은 건 이제 2019년도에 바뀌겠지만 2년을 넘어서 우리가 평균 지금 새해 들어서 하시는 분들이, 임차인들이 한 3.4년 만에 집을 한 번씩 옮겨요. 또 조금 있으면 5%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전셋값이 약 75% 이상이 올랐거든요. 이게 전셋값도 많이 오르고 또 돈 없으면 방빼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입자에게는 장기적으로 5년, 8년까지 좀 안심하게 살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매년 그렇게 과다하게 전세금을 그렇게 올려주지 않아도 되고, 그래서 양쪽의 상생 전략이다. 그래서 다시 요약한다면 세입자에게는 5년 이상, 8년까지, 그 다음에 집주인에게는 파격적으로 지방세, 그 다음에 국세를 혜택을 주겠다. 그 다음에 임대소득세 면에서도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금 건강보험료가 막 치솟을까봐, 더 많이 낼까봐, 부과될까봐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 안 하신 분들이 많으셨는데, 이건 이제 제도권으로 끌어안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집주인도 그렇고 세입자도 그렇고 상생 전략은 맞는 것 같아요. 네. 세입자와 집주인 간에 서로 윈윈하는 정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문도 좀 드려보겠습니다. 만약에 전에는 등록자로 이제 등록을 하지 않으셨던 분이 이번 정책 때문에 등록을 하신다고 하면 세금을 좀 얼마나 줄이게 될 수 있을까요? 많이 줄이게 되는 거죠. 네. 우선은 제일 궁금해하시는 시청자분들이 도대체 내가 임대를 놓는데 지금은 2천만 원까지는 비과세를 하고 있지만 2019년도는 이제 분리과세 해가지고 세금을 임대소득세도 이제 지금까지는 임대소득세도 앞으로 이제 분리해서 과세를 하겠다는 거하고요. 두 번째 아주 제일 이번 그 방안에서 바뀐 것 중에 하나가 이제 5년짜리 임대주택은 임대주택 사업자는 종부세랄지 세금의 감면 규정을 배제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8년짜리로 바꿔 타십시오. 그렇게 된다면 2018년 3월 31일까지 등록을 하신 사람과 지금 기등록자분들이 있어요. 작년, 재작년에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신 약 13%의 이 기주택임대 등록자분들은 그대로 유지하는 겁니다. 그분들은 그렇고, 내년에 이제 4월 1일부터 이제 신규로 이제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시는 분들은 8년을 안 하면은 굉장히 혜택이 아주 적다, 아주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에 관해서 질문 나눠보고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도 제가 좀 드려보겠습니다. 임대 의무 기간이라는 것도 제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만약 이 임대 의무 기간 중에 등록한 후에 이 임대 의무 기간 중에 좀 매각을 한다 하면 불이익 같은 건 없을까요? 있습니다. 당연히 채찍과 당근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당근을 줬잖아요. 아까 지방세도 감면해주고, 아까 재산세랄지 취득세도 감면해주고, 국세인 양도소득세 같은 것도 감면을 했는데, 아니 8년을 국가하고 약속을 해놓고 내가 팔아버린다든지, 뭐 또 그러니까 전세보증금을 많이 몰린다든지 그러면 네. 당연히 이제 채찍이 오겠죠.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는 우리 그 시청자분들이 아주 헷갈리는 게 이게요. 뭐냐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5년 의무기간이 있었고 또 4년으로 바뀌었고 어떤 곳은 6년째라 그러고 또 의무기간이 4년인데 종부세를 합산 배제하기 위해서는 또 5년이라 그러고 그러면 여기서부터 헷갈리는 겁니다. 보십시오. 5년짜리가 뭐고 4년짜리가 뭐고 또 6년짜리는 뭐고 또 8년짜리는 뭐고
강민지 아나운서도 헷갈리시죠, 벌써. 여기서부터 네. 헷갈리시죠. 그래서 그 연도는 이제 제가 칠판 강의에서 자세히 알려 드리고, 우선은 이렇게 약속을 해놓고 5년, 그 다음에 8년 의무 기간을 안정하면 한 유니트당입니다. 내가 5채를 만약에 이제 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해가지고 하다가 누가 비싸게 준다니까 내가 팔게 되면 한 채 한 유니트당 1,000만 원이니까 5천만 원에 과태료를 문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3대 조건이라 그래가지고 새로 사는 사람이 우리 상가나 건물처럼 포괄적 양도 양수를 하면 그건 괜찮고, 내가 살던 집이 뭐 재개발 재건축으로 들어가서 헐리게 된다든지 또 수용당한다든지 이럴 때는 뭐 페널티를 안 가하겠죠. 그러나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 의무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과거에는 다른 징별적인 어떤 형사적인 건도 물었는데 지금은 한 유니트당 1,000만 원의 과태료가 있다. 그러니까 네. 좀 조심해야 되겠죠. 네. 그런 점들이. 네, 임대 의무 기간 내에 매각을 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까지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네, 다음 질문도 드려보겠습니다. 이 신정부 들어서면서 참 정책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투자자분들도 알쏭달쏭하실 것 같은데요. 그럼 이미 임대주택을 등록을 해놓은 기존의 사업자분들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그 좋은 질문인데요. 그게 13%나 되기 때문에 네. 우리가 한 90만 세대 정도 됩니다. 대한민국의 주택을 전향 내서 해보면은 주택수하고 가구수를 분리하는데요. 네. 주택수가 약 2천만 호 정도 돼요. 그런데 이렇게 또 시청자분들은 아니 대한민국의 집이 2천만 호가 된다는데 40%는 무주택이거든요. 내 집은 어디 있느냐? 그럼 누가 그렇게 2주택, 3주택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 이런 질문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 주택임대사업자의 활성화 방안에 대표적인 게 약 600만 세대가 어떻게 보면 위험에 좀 노출돼 있죠. 그래서 이분들을 제도권으로 끌어올리면서 아까 5년짜리, 4년짜리 이미 아까 말씀드린 내년 3월 30일 이전까지 등록하신 분들은 그대로 종부세를 합산 배제한다든지, 그 다음에 재산세를 감면하든지 그대로 그 정책을 유지하고, 그 다음에 내년에 4월 1일 이후에 그 신규 등록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혜택을 아주 그냥 홀쭉하게 줄여버렸다.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 스튜디오 Q&A 시간에는 칠판 강의 때 궁금하셨던 부분들을 해결해드리는 코너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질문을 한꺼번에 수렴할 수가 없기 때문에 1부와 2부로 나눠서 진행이 되니까요. 오늘도 끝까지 집중력 잃지 마시고 1시간 동안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이어서 6번째 질문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임대 등록을 안 하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말을 저도 들은 적이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하도 폭탄 그러니까 뭐 가격 폭탄, 뭐 세금 폭탄, 뭐 그래. 자, 안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 하면 안 좋은 일이 있겠죠, 좀. 네. 자, 다시 말해서 국토부하고 국세청하고 행안부하고 이 세 곳이 전부 다 아까 우리 2천만 가구, 2천만 세대의 정보를 거의 구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특히 세 주택 이상자 되신 분들이 앞으로 제도권으로 떠오르지 않으면 여러 가지의 페널티를 가하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현행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 1세대 1주택은 9억 이하면 거기서 나오는 월세가 한 달에 1,000만 원이 됐든 1억이 됐든 일단 과세권이 없습니다. 두 번째, 1세대 2주택에 대해서 두 채인 분들이 많죠. 2주택에 대해서 전세 보증금을 5억씩 10억씩 받아놓으면 이거에 대해서 흔히 말하는 간주 임대료를 지금 적용 안 하고 있죠. 그것도 이제 비과세 하고 있는데, 자, 3주택부터는 틀려요. 3주택 분들은 아다시피 간주 임대료라 그래가지고 전체 보증금을 다 더합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한 3-4채 가지고 있다. 그러면 한 전세 보증금 받은 게 한 20억 될 수도 있겠죠. 3-4채면. 요새 서울의 전세값이 뭐 5억 이상이니까. 거기서 3억을 빼고 또 거기서 60%를 적용해서 60%만 적용해서 그 금액을 2017년도 우리 한국은행 금리가 1.6% 정도를 적용해서 그 정도는 간주해서 임대료로 보겠다. 그러니까 이제 소득으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금 1세대 1주택자 9억 이하는 걱정할 일이 없고요. 내가 그랬죠. 칠판 강의에서
조정 대상 구역이든 그 조정 대상 외 지역이든 간에 1세대 1주택 9억은 앞으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게 전혀 세법이 바뀐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1세대 1주택에서 월세 받으신 분들하고 1세대 2주택에서 전세만 놓으신 분들하고 이분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3주택부터는 아까 세 개 기관에서 국토부, 국세청, 행안부에서 자세히 어떻게 볼 거냐. 주택 현황을 보겠다는 겁니다. 현황. 그 다음에 주택 규모라 할지 여러 가지를 좀 어떻게 보면 약간은 좀 겁을 주는 면이 있죠. 그래서 앞으로 주택의 이동이랄지 이걸 볼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 편하게 전세나 월세를 버시는 분들은 제도권으로 오셔서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십시오 이거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금은 구청 가서 등록하고 또 세무서에 가가지고 또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고 그랬는데 앞으로는 이것도 아주 간편하게 해서 원스톱이죠. 원스톱. 구청에서 한 방에 그냥 우리 세무서 안 가도 이렇게 간편하게 하겠습니다. 또 세입자들에게도 어떤 정보를 많이 드릴 테니까 다시 말해서 데이터베이스 해가지고 우리 집주인이 장기로 이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신 분인가 이런 것을 직접 한번 인터넷에서 클릭하면 그걸 알 수 있도록 지금은 계약할 때만 우리 집주인한테 저기 임대인님 뭐 지금 주택임대사업자로 이렇게 등록된 겁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앞으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아주 그러니까 쉽게 세입자도 정보를 쉽게 공유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집주인 입장에서는 등록과 사업자 개설을 갖다가 아주 간편하게 아주 원스톱 서비스로 앞으로 한다. 이렇게 지금 발표한 겁니다. 네. 임대 등록을 하지 않으면 페널티가 있다고 하니까요. 현재 임대 사업 하고 계신 분들은 꼭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7번째 질문, 1부의 마지막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등록 가능한 임대주택의 유형이 따로 있는지 좀 궁금한데요. 임대주택을 등록할 수 있는 유형이라는 게 따로 있을까요? 네, 이게 제일 중요한 질문 같네요. 네. 아무나 임대주택을 등록을 해서 그렇게 지방세를 할 때 세금을 감면해주면 국가는 뭘 가지고 소 키우던 듯이 뭘 가지고 재정을 운영 못하잖아요. 네. 그래서 우선 금액면에서 이게 강남 사람들은 아마 불만입니다. 우리나라의 9억 이하의 전국적으로 공시가격의 9억 이하의 주택이 약 99%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우리 강남 사람들이 전세를 놓으려고 그러면 다 6억, 7억이잖아요. 네. 그것은 이번에 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자, 주택의 유형도 유형이지만 우선은 6억 이하라는 개념하고요. 여러 가지 세제상의 혜택을 보려면 85제곱미터 이하여야 된다는 개념이고요. 자, 주택의 유형으로 보면 제일 많이 세를 놓는 게 이제 아파트겠죠. 그 다음에 다가구겠죠. 또 다세대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뭐냐, 오피스텔도 이제 준주택으로 들어와서 이런 유형이고요. 그 중에서도 특히 이 다가구 쪽을 한번 볼까요? 다가구는 법이 좀 바뀌어서 그곳에 주인이 살지 않더라도, 같이 살지 않더라도,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주택의 유형은 여러 가지 중에서 흔히 미등기 자산이랄지 무허가 자산이랄지 이런 것만 빼고는 주택법에서 인정하는 주택은 9억 이하고 85제곱미터 이하고, 물론 기업형은 149제곱미터도 되죠.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것은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을 정부에서 주는 보따리가 한 7가지 된다 그랬거든요. 그 7가지를 다 혜택을 보려면 일단은 6억 이하여야 된다. 또 종부세 혜택을 보려면은 세법이 이렇게 까다롭습니다. 지방은 3억 이하, 수도권은 6억 이하 이렇게 또 나눠져 있기도 그래요. 그래서 일단은 6억 이하에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의 유형은 주택법에서 인정하는 여러 가지 오피스들을 포함한 특히 다세대는 당연히 들어가겠죠. 근데 다가구에 대해서 많이 여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가구, 오피스텔, 그 다음에 주택 유형은 주택법에서 인정한 것은 다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등록할 수 있는 임대주택의 유형은 가격으로 대체로 나눠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세테크재테크 오늘 많은 내용 정리해드렸지만 아직도 궁금한 점이 남아있다 또는 개인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세테크재테크 세미나장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이 대표님 세미나 이번 주 어떻게 진행되나요? 이제 춥고 그러시는데요. 그래도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렇고 그러시는데도 저희 세미나는 뭐 세미나 자랑이 아니라 궁금해서 많이들 오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어디 가셔도 우리는 재테크 강의보다 세테크 강의를 많이 하는데 세금을 그냥 이렇게 확실하게 이렇게 좀
바로 잡아주시는 분들이 좀 없다 보니까 이것은 또 이게 세금만 알아서 되는 게 아니라 재테크하고 연결돼야 되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세테크와 재테크를 병합한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연결지어서 제가 세미나를 진행하기 때문에 반응들은 굉장히 좋으신 것 같아요. 네, 이번 주도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금 테크로 부자 되는 법, 이춘모의 세테크 재테크 시즌2 오늘도 알찬 질문들 함께 논의해 봤습니다. 잠시 후 2부로 이어갈 텐데요. 상담 번호 역시 활짝 열려 있습니다. 026344-7558번으로 많은 연락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새로운 질문들 가지고 Q&A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 전국민 부자 되기 프로젝트 이춘모의 세테크 재테크 시즌2 2부 순서 지금부터 이어갑니다. 이 세테크 재테크는 이춘모 대표님의 강의 방송과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주 방송되는 본 강의를 보시고 궁금하셨던 점들 모아서 질의응답 시간으로 풀이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세테크 재테크 전화 상담 번호 026344-7558번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가와의 정확한 상담 통해서 여러분의 절세와 재테크 한 번에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부동산 세법이나 투자 관련 궁금증 무엇이든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 2부 시간부터는요, 다가오는 2018년 부동산 시장에 무엇이 어떻게 바뀌는지 자세히 탐구해보는 시간으로 마련을 했습니다. 세테크 재테크 시즌2 시작합니다. 그럼 이 시간부터 여러분에게 고민 상담 받아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 상담 번호 아래 박스에 나가고 있죠. 026344-7558번, 026344-7558번으로 이춘모 대표님께 궁금한 점 얼마든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아듀 2017 밝아오는 황금 개띠의 해입니다. 2018년을 맞이해서 오늘 2부 시간은 2018년 부동산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느냐 하는 질문을 가지고 풀어가는 시간 마련해봤습니다. 역시 시청자 여러분 대신해서 제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인데요. 우선 조금 포괄적인 질문이지만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네. 2018년 부동산 시장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벌써 2018년 제가 우리 시즌1을 찍을 때가 봄에 그다음에 막 여름에 더울 때 굉장히 고생해서 60강장을 찍었던 게 나는데 벌써 1년이 지났네요. 네. 그죠? 작년에 그다음에 2017년은 진짜 여러 가지 우리 정치사나 또 우리 부동산사에서도 좀 굉장히 변혁의 한 해였죠. 그 얘기보다는 2018년 부동산 시장 역시 한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파리 조치에 대한 다주택에 대한 규제가 실질적으로 이제는 규제가 시작되는 시점이 2018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렇게 1월 1일부터 분양권 규제의 단일 세율 적용이랄지 또 4월 1일부터의 다주택자에 대한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있는 가산세율을 적용하는 아주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것이죠. 물론 2017년도에도 파리 조치 이후에도 투기 가열 지역 내에서는 지금도 가산세율을 적용해서 다주택자들이 중과세율을 적용받고 있지만 일단은 2018년에 우리 세테크 쪽에 재테크보다 세테크 쪽의 하두는 일단은 중과세율이 시작되는 단계에 이제는 왔다. 다시 거꾸로 말한다면 파리 대책이 이제는 정말로 힘을 정부 입장에서 보면 규제의 힘을 발휘하는 시작의 해다 이렇게 일단은 정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파리 부동산 조치 이후에 그 연장선상의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고 내년에도 비슷한 규제 정책 기조가 이어질 것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정부가 또 2017년에 시행 예고를 했었던 각종 규제책들이 내년부터 또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 잘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도 드려보겠습니다. 앞서선 부동산 전망해봤잖아요. 이번에는 법이 어떻게 바뀌는지 부동산 세법 관련해서도 전망 좀 해주세요.
예, 그 아까 첫 번째 질문에서 좀 못다한 얘기가 한 가지 있는데 내년부터는 진짜 유사일에 우리가 뭐니까 2015년, 16년 동안에 굉장히 새로 지은 아파트들이 분양 물량이 많았거든요. 거의 뭐 작년, 재작년만 해도 100조 시장이 분양 시장이 열렸었는데 그것들이 이제 완성이 돼가지고 내년에만 해도 한 42만 세대가 특히 수도권 중에서도 약 경기도 중심으로 18만 세대가 이제 입주를 하거든요. 네. 한 17만, 18만 세대는 분당의 2배입니다. 일기 신도시 분당이 약 9만 7천 세대인데 약 2배가 입주 폭탄이 하나 남아 있고요. 두 번째는 내년에 또 신규 분양 시장도 많이 남겨져 있죠. 그래서 한 36만에서 37만 세대가 신규 분양을 또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신규 분양도 그렇고 전세 물량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제 내년에 개띠, 황금 개띠라고 하는데 부동산 변수들이 이제 남아 있습니다. 또 금리 인상이랄지 또 환율의 변동이랄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런 걸 차지하더라도 일단은 부동산 시장의 세법적인 면을 간단하게 간추린다면 전번에 12월 13일 날 발표했던 우리 주택 임대 사업을 할 때 등록을 할 때 활성화시키는 전략 중에서 찻집과 당근이 있었다 이 말이죠. 그 중에서도 이제 제일 중요한 게 4월 달로 넘어가면 그 5년짜리의 단기 임대를 멈추고 8년짜리의 중장기, 그러니까 준공공 임대주택을 많이 이제 정부에서 권장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보유세 중에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를 갖다가 합산 배제하던 것을 이제 안 해주겠다든지, 두 번째 우리가 감면 대상이 되어 있던 이런 취득세랄지 지방세 개념도 좀 준공공 임대 쪽으로 많이 점수를 준다든지, 또 우리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8년 이상 10년 장기 준공공 임대에게 방점을 찍는 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간추리면 내년의 세법은 토지 시장이랄지 상업용 시장은 바뀐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처음에 파리주택 대책의 주안점이 주택값을 잡는 거이기 때문에 내년은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면에 있어서 이제 힘을 발휘하는 시점이 1월 1일부터 분양가 단일세율로 55% 적용하는 거, 50% 이상. 두 번째 이제 4월, 그 다음에 이제 2019년까지 또 2020년까지 약 2018, 2019, 2020년까지 이렇게 단계적으로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 수 있는 구조밖에 안 되겠다. 그러니까 안 팔면 여러 가지 중과세율이 너무 많이 과세되기 때문에 아마 제일 내년에 2018년은 다주택자들이 가슴을 졸여야 하는 해가 되지 않을까. 우리 세법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택에 관해서 다주택자가 내년에는 가장 케어풀 해야 된다. 세택세에서는 우선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새해에는 이 바뀐 정책에 따라서 어떻게 또 부동산 세판을 짜야 할지도 상당히 궁금해지는데요. 예전에 집집마다 트렌드에 맞게 우리 집 부동산 세판 짜기를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내년엔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세판은 뭐 새해만 짜는 건 아니죠. 네. 5월에 짤 수도 있고 2월에 짤 수 있고 집집마다 세판을 짜는 시기는 뭐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항상 뭐 1월 1일 출발점, 나 담배를 끊으면 구정부 딱 끊겠다 그러듯이 이제 네. 새로운 마음으로 세판을 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시청자 집안의 그 개인들의 사정별로 세판은 틀리겠지만 금융에 관한 세판, 특히 말해서 퇴직의 연금에 대한 거, 보험에 관한 세판도 있을 수 있고 부동산에 대한 세판을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내가 연금 소득이 좀 적은 분들은 세판을 짤 때 되도록이면 인컴 소득 쪽으로 세판을 짠다든지. 두 번째, 이제 선대분들이 시골의 부모님들이 연루하셔서 농지를 많이 보유하신 분들은 이제 증여나 상속에 대한 세판. 그 다음에 또 혹시 규모 면에서는 내가 너무 큰 평수를 가지고 있다. 그랬을 때는 내년에는 좀 주거 다이어트해서 이것을 한 개짜리를 큰 평수 50평짜리를 가지고 있거나 45평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두 개로 쪼개서 하나는 연금을 받고 하나는 월세를 받는다든지. 내년에는 정책 중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자가 정부에 이걸 맡겨요. 주택 모기지하고 좀 틀린데, 연금 모기지하고 좀 틀린데, 우리 주택연금 모기지하고는 많이 틀린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은 LH공사나 정부가 사줘서 그 집에서 이제 나가줘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임대 아파트 자격을 준다 그래요. 이제
집을 팔았으니까 그리고 20년에서 10년 동안 그 집을 팔았으니까 그 대금 가지고 우리가 이제 연금을 받는다든가. 그러니까 주택 가지고 받는 연금 제도가 두세 개가 더 생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있는 우리가 2007년도에 생겼던 거예요. 주택연금 하나가 있는 거고, 또 니치에서 하는 매입연금도 매입 임대형도 있고, 아까 연금형 매입도 있고, 또 LH에서 뭐 이탁형 뭐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은 하나의 트렌드는 어떻게든지 집을 줄이는 것도 좋고 늘리는 것도 좋고, 그런데 일단은 1세대 2주택, 2주택은 해당이 안 된다 그래요. 그래서 연금형 우리 그 매입 연금 주택에 한번 도전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내년에 그런 제도가 하나 더 생긴다고 하니까 일단 집을 가지고 나의 평생 소득을 만드는 해로 내년에 한번 작전을 짜보자. 그게 일단 세판짜기에 하나의 첫 뭐랄까요, 그 목표로 삼으면 되겠습니다. 새해 맞이 이 부동산 세판 짜기 꼭 성공하셔서요. 황금 개띠의 해인데 황금 같은 성공 거두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도 좀 드려볼게요. 이번엔 좀 직설적으로 드리려고 하는데요. 내년에는 어떤 것이 오르고 좀 어떤 것이 안 좋을지, 부동산 시장에도 종류가 많으니까요. 어두운 시장, 밝은 시장이 조금 조심스럽지만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뭐 하여튼 그런 질문 하면 제일 고민스럽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예언 예측은 거의 90% 틀린다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과거에 금융기관이랄지 증권회사 또 주택산업연구원 이런 분들이 많은 분석을 했었거든요. 자, 뭐 앞으로는 큰 표수가 오를 것이다. 또 심지어 뭐 작년 재작년에는 뭐 또 파리 대책 이후로는 뭐 부동산이 안 올라갈 것이다. 그런데 더 올랐잖아요. 뭐 6%대까지 올라온 적도 있죠. 분당은 5.8%가 넘게 파리 대책 이후로도 오르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다 안 맞고 빗나가는 것도 있고. 또 어떤 예언들은 좀 맞을 수도 있지만 내년의 시장을 어떤 것은 오르고 어떤 것은 내린다고 예측하는 자체는 겸손하지 못한 것 같아요. 네. 그러나 내 주관적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제가 칠판 강의 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내리더라도 조금 내리고 오르더라도 그렇게 조금 오른다. 이런 시장에 봤을 때 우리가 지방의 주택, 그러니까 아파트를 빼놓고는 서울에 있는 아파트 중에서 새 아파트하고 그걸 우리가 이제 주거 근접형이라고 하거든요. 역세권의 전철역이 가까운 그런 향하고, 그 다음에 새 아파트 중에서도 85제곱미터 이하, 그러니까 국민주택 규모가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요. 아직도 우리가 법적으로는 85m 이하인데 60제곱미터, 그러니까 옛날 평수로 한 25평 정도, 그 다음에 아까 직주 근접형, 또 새 아파트, 또 새 아파트로 앞으로 프로그램화 되어 있는 거. 다시 말하면 그것은 이제 재건축의 입주권이겠죠. 내가 2년 후에 입주한다. 뭐 또 분양권 같은 것은 지금 이제 짓고 있으면서 한 1, 2년을 남겨놓은 이런 서울의 새 아파트의 상품은 내릴 기미가 없을 것 같고 내리지 않을 것 같다. 만약에 금리의 충격으로 여러 가지 또 모든 변수들이 많겠죠. 그랬을 때도 그건 출렁거림이 좀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또 이제 어떤 얘기들을 하냐면 내년은 우리 수도권에만 뭐 16조 이상의 토지의 그 보상금이 풀려서 토지 시장과 그 다음에 수익형 부동산 쪽이 좋을 것이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제가 좀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는 면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과거 같지 않을 것이다. 과거에는 우리 판교나 분당 또 신도시에 토지 수용이 돼서 보상금을 받으면 채권 보상이든 현금 보상이든 뭐 거의 50~60%는 또 주변에 땅을 사기도 했는데 요새 트렌드는 꼭 그런 것만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일단 리스크가 없는 내년의 재테크 시장은 오를 것이냐 내릴 것을 따지지 마시고 새 아파트 중심으로 주거용 상품 쪽으로 재테크를 아까 제가 말한 거 이렇게 수모라 전략을 짠다. 우리가 부동산 세판 측에 S가 답이다 그럴 때 대표적인 게 스몰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듯이 내년에도 작은 부동산과 역세권 부동산 쪽은 오름 내지 맑음이다 이렇게 보겠네요. 네, 대표님 말씀을 잘 들어보시면 여러분도 어떤 것들을 요소를 고려해서 투자 결정을 해야 하는지 기준이 조금 서실 것 같습니다. 아까 성남시 분당구 같은 급등한 지역들 이야기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좀 지역적으로 접근한다면 부동산 시장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요? 예, 이제 뭐 세종시가 또 많이 올랐었고 작년에도 네. 또 분당이 또 리모델링을 또 뭐 진행한다 이렇게 하니까 최근 들어서 많이 올랐던 지역이고
또 강동구 같은 데는 우리 전국에서 심지어 그 전세가가 가장 많이 올랐던 지역들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결국은 물론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이유는 내년에 강남 4구에 재건축 아파트 시장과 그다음에 우리 북쪽에 마포구하고 성동구 쪽하고 우리 한남동 이쪽에 한강변에 재개발 재건축 시장은 희소성 한 이게 5만 세대 약 6만 세대 되는데요. 희소성에 비추어 볼 때 이런 물건들은 굉장히 지역적으로 본다 그럴 때는 좀 뭐랄까 앞으로도 오를 가능성이 좀 많다. 그 이유는 다주택자분들이 지금 얼어 있어요. 지금 겨울 날씨처럼. 왜 그러냐면 세금이 너무 많다 보니까 5억 초과분이 벌써 이제 20%포인트를 더 그럼 내년이면 42% 구간에다 20을 더하니까 62%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안 팔고 말지 해서 지금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냐면 이건 당분간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지역적으로 보면 서초구랄지 강남구의 분양권 시장이랄지 이런 물건들은 거의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시장에 매물이 말라 있거든요. 그 이유는 지금 팔면 60% 넘는 세금이랄지 뭐 적어도 뭐 우리가 뭐 27% 구간만 하더라도 거의 세금을 37% 구간 쪽을 중과세 당하기 때문에 매물을 감추고 그 다음에 증여로 많이 이렇게 증여 계약으로 부동산이 이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아주 간단하게 만들면 서울은 죽지 않는다. 그 다음에 서울이 경계선이 무너졌기 때문에 서울의 경계선에 바짝 붙어 있는 도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서울을 중심으로 우리 경기권에 아다시피 우리 군소 도시가 시가 30개가 넘는데요. 멀리 있는 시 말고요. 바로 가깝게 붙어 있는 과천, 또 성남시, 이쪽에 김포시 이런 또 우리 파주, 일산 이 가깝게 경계선에 붙어 있는 시 도시와 서울시의 한강변과 강남을 중심으로 한 재건축 재개발이 진행된 이런 물건들은 지역적으로 볼 때 별 올해처럼 흔들림 없이 상승세라든지 보합세가 지속될 것 같다. 이렇게 지역적으로는 좀 말할 수 있겠네요. 이어서 6번째 질문도 드려보겠습니다. 2018년에도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기조는 이어갈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대책이 좀 어떻게 나올 거라고 예상하세요? 힘겨루기죠, 뭐. 우리 그 뭐랄까 새 아파트를 뭐 이렇게 한번 갖고자 하는 욕망이 그렇게 방금 사라지지는 않거든요. 네. 또 우리 강남 4구의 학군도 좋고 한번 살아보고자 하는 욕구 역시 그렇게 수그러들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정부와 이제 그 싸움이 시작되겠죠. 집값을 밀어 올리는 그런 요인과 정부의 정대책이 이제 힘겨루기에 들어갈 텐데 두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정부는 지금 정권 초기고 파리 대책이 약발이 안 맥히면 더 스트롱한 정책과 대책을 쏟아내겠죠. 지금 7개월밖에 안 됐는데 벌써 7번의 정대책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만지작거리고 있는 게 이제 보유세죠. 그러면 이미 보유세는 하나 만지작거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 임대주택 사업을 할 때 5년 이하짜리는 앞으로 종부세 배제 대상에서 빼겠다 이 정도면은 앞으로는 8년, 10년을 장기로 임대해라 이런 소리이기 때문에 벌써 보유세의 강화라 할까 이런 것이 이제 벌써 시작됐다. 또 정부도 고집이 있죠. 이렇게 계속 집값이 안 잡히면 여러 가지 더 학습 효과가 뛰어난 과거에 우리 노무현 정부에서 하지 못했던 또 다시 말해서 여러 가지 실시해 보려고 했던 정책들이 꽤 있는데 그런 것도 나올 수도 있다. 다시 간추면 이렇습니다. 정부의 대책은 당분간이라는 말은 집값이 잡히지 않을 때 또 거기에서도 특히 강남 3구, 4구 중심의 재건축 현장에서의 집값이 잡히지 않을 때 더 강한 정책과 보유세 중과 그다음에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는 더 정대책이 심하게 그다음에 아주 스트롱한 아주 강한 대책이 더 나올 확률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올해 한 달에 한 번꼴로 거의 규제 정책이 나왔다는 말씀 앞에서도 해주셨는데요. 내년에도 여전히 정부가 이 줄다리기 이어갈 것 같습니다. 정부가 과연 내년에는 보유세 카드를 꺼내 들지에도 좀 집중해서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마지막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 내년도 2018년의 시장에 대해서 좀 전망해보고 얘기를 나눴잖아요. 이번에는 올해 2017년 부동산 시장 어땠는지 좀 평가 말씀 한마디 듣고 싶어요. 뭐 이런 말을 많이 썼어요. 올해 뭐 당군일에 어쨌다, 뭐 당군일에 뭐 거래 절벽, 당군일에 가계부채 1,400조, 뭐 당군일에 공급량, 당군일에 뭐 전세 아니 이제 분양 시장 이런 말을 많이 썼고 그랬는데, 하여튼 물량 공급도 많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거에 박근혜 정부에서 6.19 대책에서부터 뭐 대책도 꽤 있었고, 또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대한민국으로서는 하여튼 초유의 우리 정권 교체도 좀 있었고, 그래서 하여튼 그 유명한 복잡 단안 아주 다른 그 한 해였지 않습니까? 네. 그 연상선에서 본다면 이제 칠거리 됐기 때문에 이제는 내각도 다 준비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합동작전에 들어갈 것 같아요. 어제 그 12월 13일 날 발표할 때도 그런 내용이 있던데, 우리 행자부의 뭐 김현미 장관, 그 다음에 국세청의 한승희 청장, 그 다음에 건설교통부, 그 다음에 국세청, 그 다음에 행자부, 이런 식으로 해서 하여튼 세 관계 기관에서 이제 뭐랄까 쓰리풀 전략이랄까, 하여튼 이 삼각편대를 이루어서 어떻게 하든 간에 우리 서민들의 주거 복지 노드맵을 만들어내고, 또 어떻게 해서든 간에 집값을 잡아보겠다, 불로소득을 용납하지 않겠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주택 분야거든요. 주택 분야. 그래서 시간이 좀 있으니까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시청자 여러분들은 제가 이제 칠판 강의에서도 해드리겠지만 너무 가슴을 조일 필요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요, 주택에 관한 세테크 전략 중에서 바르게만 이해를 하신다면은 충분히 절세 전략을 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한 13개 정도로 축약할 수 있는데요. 주택 하면은 세 가지를 우선 염두에 두시면 됩니다. 첫째는 뭐냐면 내가 양도할 때 전략하는 거 하고요. 요새는 특히 명의자를 누구로 할 것인가에 대한 거. 중간에 이제 비과세, 감면, 중과세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되도록이면 우리가 이제 비과세 전략이랄지 감면 전략으로 가야 되겠죠. 누가 대한민국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 중과세 당하고 싶지는 않겠죠. 그래서 아까 우리 강민주 아나운서가, 민정 아나운서가 말했듯이 세판을 짜는 개념을 약간 물었는데, 결국은 다주택자에서요, 요새 하두가 그런 말이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똘똘한 녀석으로 한 대로 세판을 짜라 그러듯이, 일단은 다주택자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주택임대사업자 노드맵을 제시했으니까 정부가 그저께 12월 13일 날 그 전략을 따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가만히 그 전략을 분석해 보면 크게는 그 전략을 다주택자가 3주택, 4주택, 5주택 분들이 보통 우리가 13% 정도의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신 분들이 5.6채 정도를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6채 정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보통 이제 등록을 했거든요. 주택임대사업자로. 그러면 이제 내년에는 3주택 이상자들은 이제 등록을 안 하면 한 3-4개가 골치 아파집니다. 여러 가지로. 그런데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신 분들은 이제 당근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7개에서 8개의 보따리를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중과세 당하지 않는 것은 두 가지로 본다면 8년 이상, 10년 이상 장기로 준공공 임대로 등록하는 방법과 증여를 해서 주택수를 포함하는 것, 또 양도소득세를 좀 계산해 가지고 적게 나오는 것들은 매매를 해서, 그래서 주택수를 줄여 나가고 나의 평생 소득과 나의 평생 안전자산 보험처럼 내 생애를 지켜줄 똘똘한 주식이랍니다. 주택을 하나를 갖는 걸로 이렇게 한번 목표를 설정해 보는 해가, 그 원년이 이제 많은 것은 좀 골치 아파지는 해가 된 것 같아요. 내년이 그렇게 된다면 좀 이렇게 축소지향용으로 주택 부분에 대해서 세금도 그렇지만 가지고 있는 주택 수도 좀 줄여보자. 이걸 한번 세판을 짜는 원년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일단 좀 연구를 해야 되는 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다사다난했던 2017년 잘 마무리하시고요. 2018년의 부동산 계획도 깔끔하게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내년 부동산 트렌드 관련해서 궁금증을 받아봤는데요. 여전히 해결이 안 되신 부분이 있다면 세테크, 재테크, 세미나장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대표님, 어떤 주제로 진행되나요?
아까 지금 우리 한 30분 진행했잖아요. 네. 그 내용 중에서 새판 짜주는 전략 하나 하고요. 이제 개별적으로 새판 짜는 전략하고, 그다음에 요새는 이제 상속세 증여세를 굉장히 많이 묻지 않습니까? 그 전략하고, 세 번째는 양도소득세를 감면이라 줄여보기 위해서 제가 예방세무라고 그러잖아요. 한 3년에 걸쳐서, 4년에 걸쳐서, 길게는 5년에 걸쳐서 플래닝을 짜야 된다. 그래서 주로 세금 절세 전략, 상속세 증여세 전략, 그다음에 부동산 새판 짜기, 개별적으로 시청자분들이 안고 있는 고민을 새판 짜서 아주 가볍게 몸집을 좀 가볍게 하는 그런 주제로 또 그런 내용으로 주로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춘모 대표님과 개별적으로 이 부동산 새판 짜기 계획 세우고 싶다면 저희 세미나장도 마음껏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세금 테크로 부자 되는 법, 이춘모의 세테크 재테크 시즌2 오늘도 알찬 질문들과 함께 해봤습니다. 방송이 없는 시간에도 상담 문의 항상 열려 있으니까요. 02-6344-7558번으로 여러분의 많은 연락 바랍니다. 이춘모의 세테크 재테크 시즌2 오늘 질의응답 시간은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